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GNS SSD를 이용해서 페타바이트 스케일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저희 과정 중인데요. 그 과정 중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페타바이트 스케일의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을 저희가 이제 맞닥뜨렸는지 그런 걸 쭉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키노트에서도 보셨죠? 키노트에서도 보셨지만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18년도에 이제 33 제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처리가 있었었는데 2025년으로 오면서 이 데이터가 175 제타바이트 정도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타바이트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낯설잖아요. 저도 이전에 이제 이런 과제를 하기 전까지는 페타, 제타 저 먼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페타를 얘기하다 보니까 엑사를 얘기하게 되고 엑사를 넘어서 이제 제타바이트까지 오는 게 개인적으로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 많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제 뭐 일단 싸게 많이 붙여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이제 하드디스크로 이런 걸 뭐 시스템을 많이 만들면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어떤 고객이 60페타 정도의 메모리를 이제 저장 공간을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HDD 중에 제일 최고 고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20테라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테라바이트로 60페타를 만들려고 그러면 HDD가 한 3,000개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하나의 이 스토리지 박스 안에 그 HDD가 20개씩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박스는 150개 정도의 박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용량을 저희가 이제 이런 PBSS라는 단일 이 스토리지 박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스토리지 박스는 이론적으로 현재 순간에 3페타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지 박스를 가지고 60페타를 만든다 그러면 단지 20개 박스만 저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개수 차이만 보더라도 이 렉 단위의 스페이스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전략을 지킬 수 있고 이제 들어가는 파워를 얼마나 많이 저희가 줄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NVMe 기반으로 된 이 NVMe SSD 기반의 스토리지 박스이기 때문에 고성능을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대용량, 초고용량을 원할 때는 HDD가 결코 싼 그런 선택지가 아니고 이제 다른 선택지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NVMe 기반의 QLC SSD를 사용한 NVMe 기반의 이제 스토리지 서브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초고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에 이런 박스로 빌딩 블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나가야 될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게 왜 SSD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SSD라고 붙였던 거는 기존에 이제 제이보프 이제 여러 개의 뭐 플래시 SSD를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고용량 SSD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컨셉으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브랜드화 시켜서 PBSSD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자한테 뭔가를 더 주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지 박스 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멀티 SSD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르는 페타 OS라고 부르는 저런 라이트 웨이트 OS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런 것들도 저희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낸드 플래시도 가지고 있고 SSD 라인업도 가지고 있고 이런 SSD를 저희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조차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 많은 SSD 라인업을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풀리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SSD 세계에서 이런 걸 매니지먼트 해주면서 고객한테 조금 더
좋은 밸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HDD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시스템을 만들면 뭐 개수로 따진다고 느꼈지만 이 단일 박스조차도 지금 낸드 기반의 이제 SSD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도 어떻게 더 TCO를 더 싸게 만들 거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 질문에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 측면에서는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이제 QLC 낸드를 쓰면서 조금 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QLC는 싼 변에 신뢰성이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QLC의 큰 약점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들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CPU 개수를 좀 더 줄이던가 아니면 D램의 용량을 좀 더 줄이던가 이제 뭐 붙여지는 낸드를 좀 더 뭐 개수를 줄이던가 뭐 이런 컴포넌트를 줄여가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뒤에 이제 OP와 와프라고 하는 저쪽은 좀 논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SSD를 구매했을 때 64TB SSD를 샀더라도 사용자한테는 60TB밖에 안 보이고 내부적으로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디바이스 내부에 가지지 않고 전체 64TB를 다 보여준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거잖아요. 아까 60페타를 만드는데 거의 2% 이상을 이제 내 디바이스가 다 가지고 있다면 뭐 2페타 이상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공간까지 다 사용자한테 준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코스트를 뭐 낮출 수 있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프는 이제 뭐 낸드 계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될 건데요. 와프가 높으면서 데이터들이 내부적으로 와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 내부에서 데이터가 마음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 라이트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명도 짧아지고 수명이 짧아지면서 낸드에 대한 교체율도 빨라지고 그러다면 또 지시도 일어나면서 뭐 지시 순간에 성능이 이제 또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런 단점을 이제 좀 보상하고자 최근에 이제 GNS라는 이제 기술이 나왔습니다. GNS에 대한 제가 뒤에서 잠깐 간략히 이제 짚고 넘어가겠는데 QLC의 저런 신뢰성에 대한 단점을 GNS가 상당히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GNS 기반의 QLC를 선택한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용량을 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 그건 아까 이제 150개 이제 시스템을 관리를 할 거 대비 20개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오버헤드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도 코스트가 많이 준다. 이렇게 이제 고용량으로 가면서 뭐 좋은 방향으로 많아요. 이제 챌린지가 이제 상당한 챌린지들이 많은데 저희가 GNS라는 걸 디바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 GNS의 가장 최소 구성 요소라고 하는 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 존을 누가 관리하냐는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관리해야 됩니다. 호스트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뭐 파일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쪽에서 저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저희를 컨트롤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용량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데이터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이터 이동에 대한 오버헤드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페타바이트 시스템이 망가지면 페타바이트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로버스트니스 어떻게 보상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뭔가를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맵이 필요하게 되고 맵이 필요하다 보면 이제 브링업 타임 이럴 때 맵 로드나 이런 시간에서 상당히 소요가 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 하나가 3페타까지 되는데 그 페타 단위의 오픈 시간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PBSS라는 레퍼런스 시스템을 이제 올해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이제 저희의 컨셉을 공개를 했고요. 베이스되는 서버 시스템은 포세이돈 V2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 NVRAM이라는 이제 배터리 백드 D램 하나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TLC 영역도 사용할 수 있고 QLC가 같이 이렇게 3개 다 서로 다른 미디어가 한 박스 내에서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응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QLC를 쓰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 서버가 적당할지를 찾고 있고, 다양한 이제 옵션을 쓰고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찾아봐야 되고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시 고속으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SCM, 아까 NVRAM이라는 영역에 라이트 버퍼를 사용할 수 있고요. 메타데이터도 TLC 영역으로, 그리고 데이터는 QLC, 그리고 박스 내에서 카피 오프로드를 이제 지원하면서 서로 간의 데이터 이동을 박스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뭐 좀 더 고속을 위해서는 이제 QLC보다 TLC 어플로 다 채울 수도 있을 거고요. 뭐 H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노드에 대한 오버헤드를 좀 더 줄일 수 있게 내부에 있는 TLC를 메타데이터 영역으로 쓰면 별도의 메타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 저희 박스 하나로 메타 서버와 데이터 서버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유즈 케이스를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저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GNS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GNS에 대한 컨셉만 한 페이지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GNS라고 하면 SSD 내부의 전체 LBA 영역을 쭉 펼쳐 놓으면 거기에 동일한 사이즈로 이제 임의의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 영역을 나눈 걸 이제 존이라는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제일 앞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풀존이라고 해서 다 쏜 영역,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현재 쓰고 있는 영역,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이 이제 엠프티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한 존에서 라이트는 단일 방향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시퀀셜 라이트로 되어야 되고요. 뭐 제품별로 또 다른 또 옵션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시퀀셜 라이트로밖에 적힐 수가 없습니다. 시퀀셜 라이트로 적히려고 그러면 스타트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썼는지에 대한 포인터가 항상 정보가 같이 따라다녀야 되고요. 그 포인트에서 저렇게 데이터가 적히게 되면 낸드 내부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균등하게 뭐 데이터 간의 아이솔레이션도 될 수 있고 잘 적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GNS를 쓰려고 그러면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저 스타트 LB에 어디까지 썼는지 라이트 포인터, 그리고 이 존이 액티브인지 풀인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존 디스크립터라는 어떤 객체로 통해서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통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 존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박스 내에 이제 GNS SSD가 2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4개가 있고 각각의 GNS SSD는 저렇게 존으로 나눠져 있고 호스트가 이제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I/O를 하게 됩니다. 그 I/O가 256K가 내려왔다 그러면 I/O는 이제 성능을 높이려고 스트라이핑을 하게 되겠죠. 이제 저 존에 이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쪼개서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이렇게 병렬화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 256K가 다 적히고 난 뒤에, 그리고 만약에 디바이스 내부에서 뭐 레이드를 운영한다 그러면 페리티 계산 또 해야 될 거고요. 뭐 다른 쪽에서 또 뭐 이레지 코딩 또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또 호스트 소프트웨어 CPU에서 오버헤드가 들 거고요. 그래서 저 I/O가 다 이제 처리가 되면 이제 컴플리션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지금 옆에 나열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내 존이 액티브인지 풀됐는지 뭐 상태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존 매니지가 호스트가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I/O 스케줄링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EC 페리티 캘큘레이션도 하고 있죠. 그리고 GNS는 디바이스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지금 내가 얼마나 적었는지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NS SSD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지시가 거의 없고 와프가 이제 1로 유지가 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QLC랑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호스트 CPU에서 이제 상당히 오버헤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다 박스 내로 내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 이제 파란 부분이 PBSS 내부인데요.
이제 여러 GNS SSD를 달고 그 안에 있는 존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상화를 다 해주게 됩니다. 추상화를 해주면서 호스트한테는 뭐 상당히 큰 양, 뭐 20기가에서 이제 40기가바이트의 존 사이즈로 호스트한테 보이고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GNS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이제 시퀀셜 디텍션이나 뭐 오브젝트 같은 거를 이제 저희 존으로 바로바로 내리면서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하던 그런 존 매니지먼트, IO 스케줄링을 다 박스 내로 오프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GNS를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이제 접근 방법이 될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호스트 입장에서는 GNS 디바이스, GNS 블락이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어웨어할 수 있도록 뭔가가 이제 작업이 되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타바이트 스케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작은 데이터보다 내부에서 데이터 이동이 많아요. GC를 하자 그러면 한쪽 SS에서 다른 쪽 SS로 넘어가던가, 사용자에 따라서는 이걸 좀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뭐 이 박스 내에서 HL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박스 내에서 뭐 레플리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응용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에 대한 또 고민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도 이제 카피를 할 수 있도록 네임스페이스 내, 네임스페이스 간 두 가지를 이제 기능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표에서 보시면 그 기존에 이제 저 데이터를 이동하게 되려면 저 CPU가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CPU가 리드를 하고 라이트를 하는 그 오버헤드를 다 먹게 됩니다. 네트워크도 사용이 되고 CPU 리소스도 쓰게 되는데 카피 오프로드로 인해서 CPU와 네트워크가 다 사용되지 않고 내부에 이제 백플레인 맥스 성능을 이제 달성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를 통한다는 거는 저희가 내부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바틀렉으로밖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카피는 어떤 응용에 쓰일까를 보면 이제 뭐 아까 저희가 TLC 영역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티어링 할 수 있겠죠. TLC 영역에 썼던 애를 QLC로 뭐 메타를 이동하던가 아니면 핫데이터를 이동하던가 그렇게 이제 카피를 쓸 수 있을 거고, 리플리케이션 할 때도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GC, 호스트 GC가 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저희의 이제 그 아키텍처 디시전 포인트인데요. 페타바이트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쉽게 이제 접근했던 페일러 도메인이라는 게 있고요. 페일러 도메인은 컴포넌트를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한쪽 도메인이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뭐 이들 간에 이제 페일오버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추후 이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정도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페일로 도면도 있을 거고, SSD가 망가지면 이제 복구하는 제일 제너럴한 레이드, 그리고 이제 HA 같은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그리고 하지만 페일로 도면을 나눴다라는 거는 저런 뭐 CPU가 망가지거나 네트워크가 망가지거나 이제 그럴 때를 좀 더 분리를 하려고 페일로 도메인이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페일로 도메인을 어떤 단위로 쪼개야 되는가가 이제 좀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옆에 이제 표가 TLC 기반의 GNS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아까 네트워크 바틀렉이라는 이제 중요한 성능 제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100GB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현재 페일로 도메인 단위로는 4개 정도면 100G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200G는 8개, 뭐 400G까지 가려고 하면 페일로 도메인 내에 16개의 SSD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용처에 따라서 저 페일로 도메인을 이제 어떤 묶는 단위가 정해질 수 있겠죠. 페일로 도메인 저 안에 SSD가 적으면 적을수록 성능은 뭐 요 기준으로 맞추면 될 거고, 파급 효과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챌린지 중에 하나가 3페타바이트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3페타바이트 내에 있는 맵을 언제 로딩을 시키고 언제 초기화를 시키고 저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말고도 서버 자체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을 초기화시키는 시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껐다 켜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줄이려고 저희는 아까 존들을 추상화를 시킬 때 이제 존의 특정 상태에 따라서 묶음으로 이제 메타를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액티브 존인 애들끼리 이제 적고 엠프티인 존들끼리 어떤 리스트화를 해서 이제 메타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 메타 정보가 크지 않습니다. 이제 뭐 수십 바이트 수준이고요. 그래서 수십 바이트가 정상적으로 파워 시퀀스 때 이제 파워 오프 시퀀스를 탄다 그러면 TLC 아까 TLC 영역이 있었잖아요. TLC 영역에 적던가 아니면 GNS 내부에서도 레거시 SSD처럼 이제 그런 공간이 제공되는 제품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GNS 내부의 공간을 이용하던가 그렇게 이용하면 다음 브링업 시간에는 한 4초 안에 오픈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간에 SPO 같은 거를 맞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 디바이스를 다 스캔하면서 이제 맵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제 마지막 존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40초까지 줄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GNS 128테라라는 큰 GNS 안에 존이 몇만 개가 있을 거고 그게 32개, 24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 배수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거를 모든 걸 다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제 많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솔루션들이고요. 좀 더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CPU가 지금 2개를 투석계 구조로 사용하고 있는데 CPU를 만약에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를 썼을 때 성능은 어떻게 될까?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D램이 GNS를 쓰는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D램이 필요 없습니다. 맵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는 D램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굳이 GNS가 아니더라도 저 D램을 얼마나 줄이냐에도 이제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CPU나 저 네트워크 카드가 같이 묶여져 있는 DPU 또 다른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음 버전은 이런 걸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준비 중이고요. 이제 HA가 이제 아까 앞에도 있었었는데 페일로 도메인을 할 때 이제 나왔던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 페일로 도메인이 망가졌을 때 다른 페일로 도메인으로 뭔가를 동작을 시키려고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리플리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던가, 이제 투노드 단위로 위에서 HA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 박스 내에서 PCI 스위치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서로 HA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박스나 인클러스터 단위로 이렇게 이제 HA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가 저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SSD처럼 뭔가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호스트 소프트웨어 저쪽에 호스트 쪽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제 데이터 패스상에서 문제가 됐던 무언가를 저희한테 박스대로 내리면서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 윗단이 뭔가를 저희랑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이고요. 근데 대부분이 바뀌기 싫어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블락 인터페이스 그대로 갈아치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 사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너럴 버전이 좋을지 커스터마이즈 버전이 좋을지 고객이 이제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앤 커스터마이즈드 시스템이라고 이제 큰 이제 또 다른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여러 말씀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결론은 질문입니다. 낸드 베이스드 시스템의 TCO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호스트 소프트웨어의 그 매니지먼트 오버헤드를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이제 솔루션이 이제 좀 더 덴시티를 올리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좀 더 오프로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찾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포인트들은 저희가 이제 아까 SSD를 잘한다고 했지만 SSD와의 수식 최적화도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과연 고객한테 어떤 밸류를 줄지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